1년 매출액 240조 원, 스마트폰 판매량 2억 9,370만 대로 세계 1위,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 중소형 OLED 세계 1위, 슬림형 TV 세계 1위의 주인공이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그동안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반도체, 가전제품 등의 분야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면서 샤프, 도시바를 비롯한 수많은 일본 기업들이 경쟁에 밀려 아직까지도 글로벌 시장에서 발전 없이 이리저리 떠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GDP 1경 6,148억 원으로 세계 2위, G20 국가들 중에서 유일하게 6%를 초과하는 엄청난 속도의 GDP 성장률을 기록 중인 곳, 인구 14억 명이 살고 있는 기회의 땅이죠. 바로 중국에서 일본 기업들이 삼성 때문에 얼마나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팩트들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한국의 삼성,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중국의 BOE가 글로벌 디스플레이 시장을 장악해버리자 일본의 디스플레이 회사들이 전부 몰락해버리고 유일하게 남은 회사가 바로 재팬 디스플레이 JDI입니다. 사실 재팬 디스플레이도 완전히 박살 날 뻔했지만 삼성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는 애플이 JDI의 아이폰용 LCD 패널 공급을 맡기기로 하면서 기사회생으로 몰락만큼은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삼성을 견제하는 애플과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운 좋게 기회를 얻은 재팬 디스플레이는 4년 전에 애플에게 2조 원을 넘게 빌려서 아이폰용 LCD 생산 공장을 지었습니다. 자, 그런데 원망스럽게도 애플이 아이폰 X부터 갑자기 적게 팔더라도 가격을 비싸게 받아 마진을 높이는 판매 방식을 택하자 그렇지 않아도 이 내리막길을 걷고 있었던 재팬 디스플레이의 실적은 지난해 완전히 고꾸라졌습니다. 지난해 2조 5천억 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하였고 올해도 이미 1조 원이 넘는 적자를 냈습니다. 여기에 애플에게 빌린 돈 중에 1조 원 이상을 아직까지도 갚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말 최악이죠. 중국의 화웨이도 재팬 디스플레이의 주요 고객이었습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미국 정부가 화웨이에 이례적으로 강한 수준의 글로벌 제재를 가하자 화웨이 판매가 급감하며 재팬 디스플레이의 디스플레이 판매도 자연스럽게 폭락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는 화웨이가 새로운 스마트폰 OLED 디스플레이를 삼성으로부터 단독으로 공급받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재팬 디스플레이는 완전히 넉다운 되어버렸죠. 화웨이는 지난 19일 독일에서 새로운 스마트폰 화웨이 메이트 30을 공개하였는데요. 삼성전자를 유일한 공급 회사로 선정하였습니다. 일본의 재팬 디스플레이는 당연히 선택을 받지 못했고 심지어는 중국의 대표 디스플레이 업체 BOE도 제쳐두고 삼성에 올인한 것이죠. 중국의 IT 전문 미디어인 실리콘밸리 분석사에 따르면 메이트 30에는 6.62인치의 삼성 OLED 스크린이 메이트 30 프로에는 좀 더 큰 6.53인치 삼성 OLED 스크린이 장착됐다고 전해졌습니다. 이미 40%가 넘는 점유율로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삼성 디스플레이와 12%까지 추락한 재팬 디스플레이의 격차가 더욱더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삼성 디스플레이는 이미 LCD의 다음 버전이 OLED 시장에서 80% 이상의 압도적인 점유율과 대규모 생산 라인을 이미 갖춘 반면 재팬 디스플레이는 몇 년 후면 새로운 모델에는 전혀 사용되지 않게 돼 LCD에만 올인하였기 때문이죠. IHS 마킷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삼성 디스플레이의 스마트폰용 OLED 패널 점유율은 86.37%. 일본 기업들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애플도 최근 모델들에 LCD 대신 OLED 스크린을 적용하기 시작하였는데 삼성에서 가져다 쓰고 있죠. 자, 그 결과 재팬 디스플레이의 기업 가치는 여러분이 상상한 것보다 더욱 심하게 추락하였습니다. 5년 6개월 만에 10분의 1 토막.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5년 6개월 전에 재팬 디스플레이 주식에 1억 원을 투자했다면 지금 여러분의 잔고는 1,000만 원도 안 될 겁니다. 중국에서 삼성에게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는 일본의 대기업이 또 하나 있습니다. 토요타, NTT, 소프트뱅크, 키엔스에 이어서 일본 대기업 서열 5위인 소니가 바로 그 비운의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앞뒤를 모두 화면으로 채워버린 샤오미의 신제품 미믹스 알파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최근 샤오미의 레이쥔 CEO가 매우 자신있게 공개하였는데요. 무려 1억 800만 화소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사진을 8배로 확대시켜도 매우 선명한 화질의 이미지를 볼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인데요. 이는 얼마 전 삼성전자가 전 세계 최초로 공개한 아이소셀 브라이트 HMX 이미지 센서를 탑재한 것이죠.
자,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샤오미의 신제품 미믹스 알파의 가격은 336만원으로 소량 한정 판매 제품이기 때문에 소니에게 큰 타격이 없을 것이라고 말이죠. 그런데 소니가 지난해 4800만 화소 이미지 센서를 공개한 후에 아직까지도 발전이 없는 상황 속에서 삼성이 최근 세계 최초로 6400만 화소와 1억 800만 화소를 세상에 선보였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소니에게 이미지 센서를 공급받았던 샤오미의 주력 스마트폰 모델인 레드미 시리즈에 소니 대신 삼성의 6400만 화소 이미지 센서 아이소셀 브라이트 GW1을 채택하였습니다. 소니가 샤오미에게 버려질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짜여진 각본이었던 것 같습니다. 샤오미의 공동 창업자 린비는 프리미엄 DSLR 카메라나 가능할 것이라 생각했던 1억 800만 화소 이미지 센서를 이렇게 작고 얇은 스마트폰에 최초로 탑재하기 위해서 삼성전자와 개발 초기부터 긴밀하게 협력해 왔다 라고 밝혔습니다. 샤오미가 삼성의 이미지 센서로 갈아탔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일본은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일본 언론사 니케이는 삼성이 글로벌 이미지 센서 리더인 소니에 한 단계 더 가까워졌다며 삼성이 중국 스마트폰 회사들의 공급을 확대하는 전략을 통해서 소니를 무너뜨리려는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번에 소니에서 삼성의 이미지 센서로 갈아탄 중국의 스마트폰 회사는 샤오미뿐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삼성, 화웨이, 애플, 샤오미에 이어 세계 스마트폰 공동 5위를 기록 중인 중국의 오포도 소니의 이미지 센서를 사용하다가 최근 삼성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중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스마트폰 브랜드를 보시면 화웨이가 37%로 1위, 오포가 2위, 비보 3위, 샤오미 4위로 중국 스마트폰 브랜드들이 휩쓸고 있습니다. 자국 기업들에 대한 애착이 매우 강한 시장인데요. 이 중에서 선택할 때 특히나 카메라 성능이 매우 중요한 선택 기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샤오미와 오포가 이미 소니의 4800만 화소 이미지 센서에서 삼성의 6400만 화소와 1억 800만 화소 이미지 센서로 갈아탔고 머지않아서 중국의 화웨이, 비보도 삼성의 이미지 센서로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향후 소니는 중국 시장에서 이미지 센서를 거의 팔지 못하게 되는 상황까지 올 수 있다는 것인데, 이 상황은 소니 입장에서는 정말 심각한 위기입니다. 소니는 이미지 센서로 1년에 7조 원에 가까운 매출액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전 세계 점유율 50%에 달합니다. 이렇게 글로벌 시장을 장악할 수 있었던 것이 중국 스마트폰 회사들의 거의 독점으로 이미지 센서를 공급하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중국 스마트폰들이 이렇게 고속 성장해주다 보니 자연스럽게 소니의 이미지 센서 사업이 비약적인 성장을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삼성의 개발 속도에 따라가지 못한 소니가 이제는 매우 중요한 중국 고객들을 삼성에게 빼앗기기 때문에 삼성의 1위를 내주는 것은 시간 문제겠죠. 삼성전자는 얼마 전 반도체 비전 2030을 발표하면서 2030년까지 메모리 반도체뿐만 아니라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도 세계 1위를 달성하겠다며 이미지 센서는 이보다 더 빨리 1위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게다가 이 영상을 통해서 설명드렸듯이 현재 소니는 해외에서 스마트폰 사업을 접어야 할 수도 있을 만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안방인 일본에서조차 삼성의 갤럭시에 점유율을 내주며 2위 자리를 빼앗겼죠. 소니의 스마트폰 판매량은 현재 폭포수처럼 폭락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이미 1조 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하였습니다. 삼성과의 경쟁에서 밀려 대만의 홍하이그룹에 팔려간 일본의 전자기업 샤프와 비슷한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 것이죠. 만약 소니가 스마트폰, 반도체, 가전제품 등의 분야에 투자를 집중하여 삼성전자와 경쟁을 하려 했다면 이미 제2의 샤프가 되었을 수도 있겠네요. 자, 일본 기업들이 삼성에게 경쟁력에 밀린 것은 단순히 기업들의 타격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는 일본 경제까지 위협이 되고 있는데 지금부터 그 이유를 보여드릴게요. 사실 일본이 가장 많이 수출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죠. 지난해 일본은 중국을 상대로 173조 원에 달하는 수출을 기록하였는데요. 이는 미국보다 4조 원 이상 많은 금액이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무엇을 많이 수출하고 있나 살펴보면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10% 정도밖에 되지 않고 대신에 반도체와 반도체 관련 장비 그리고 디스플레이 등 한국의 삼성과 SK하이닉스, LG가 글로벌 시장을 휩쓸고 있는 분야들이 상당히 많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댓글들을 읽다 보니까
어쩌다가 한 분씩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최고 수익률의 동영상들을 보다 보면 당장이라도 일본이 망할 것 같다 라고 하시면서 한국과 일본이 싸우니 갑자기 일본 경제가 흔들리는 것은 조금 오바해서 말한 것 아니냐는 의견을 제가 보았습니다. 일본 경제는 예전부터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여기 일본의 한 해 예산을 보시면 1000조 원이 넘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24% 240조 원 정도를 빚에 대한 이자를 내거나 빚을 갚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물가가 잘 오르지 않는다며 마이너스 금리에 돈을 마구 찍어내고 있는데 절대로 정상적인 경제라 볼 수 없겠죠. 예전부터 이미 일본 경제에는 문제가 상당히 많았는데요. 일본이 건드리지 말았어야 할 한국을 자극해버렸고 그 결과 일본 기업들이 예상보다 빠르게 무너지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일본 불매운동이 본격화된 올해 7월 전에는 우리가 일본 경제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높은 관심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최근 집중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겠네요. 일본의 후생 노동성에 따르면 지난 4월 17일 오전 0시를 기준으로 일본에서 판정자가 574명이 발생해 누적 기준 1만 8명으로 1만 명이 넘은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일본은 공식적으로 폭발적인 증가를 목전에 둔 상황입니다. 이에 비해 한국은 지난 4월 17일을 기준으로 겨우 22명 밖에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발생한 22명도 해외 유입이 14명이나 되기 때문에 사실상 8명 밖에 증가하지 않았는데요. 한국은 지난 4월 13일 25명, 14일 27명, 15일 27명, 16일 22명 등 안정화 추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지만 예전보다 상황이 나아진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따라서 빠르면 하루, 늦어도 며칠 내로 일본의 판정자 수가 한국의 판정자 수를 앞지를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일본은 중증인 상태가 아니면 테스트를 거의 하지 않는다고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일본의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고 합니다. 솔직히 일본은 한국에 대해서 일관되게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미국의 유력 매체뿐만 아니라 유럽 등에서도 한국을 극찬한 것과 일본의 입장은 정말 대조가 되었습니다. 일본은 지금까지 일종의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한국을 아래로 보았는데요. 그런데 그런 일본이 이제는 한국을 공식적으로 따라하기 시작했다는 뉴스가 보도된 것이죠. 정말 황당하기 그지없습니다. 결국 한국을 그대로 따라할 거면서 왜 한국에 대해서 비판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4월 16일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일본의 후생 노동성은 차를 탄 채로 테스트를 받을 수 있는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도입을 추진하도록 각 지자체에 통보했습니다. 일본 각지에서 테스트 대기 상태가 계속되고 있어서 테스트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공식적으로 드라이브 스루 방식을 차용한 것인데요. 만약 의심되는 환자가 현재 병원 등 의사의 진찰을 받게 된다면 의사가 환자를 만날 때마다 보호복을 교체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엄청난 시간과 의료 장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드라이브 스루 방식을 이용하면 이러한 단점을 없앨 수가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일본은 한국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드라이브 스루로 물건을 판매하는 방식까지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4월 16일 후쿠시마 민보에 따르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약국에서 약을 받을 수 있는 드라이브 스루 창구를 운영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지난 4월 17일 지지통신에 따르면 야채를 취급하는 도매회사가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야채를 직접 판매해 호평을 얻고 있다는 뉴스도 보도되었습니다. 회사에 따르면 거래하고 있는 4,500개 음식점 중에서 70%가 휴업하는 등 매출이 격감하자 드라이브 스루 판매 방식을 도입한 것입니다. 지난 16일 일본의 미에TV 방송 역시 외출 자숙의 영향으로 음식점 등에서 주문이 80%가량 감소하자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참돔을 판매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대부분의 기사에서는 이러한 방식이 한국에서 유래되었다라는 언급은 거의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도 일본 스스로 한국보다 뒤떨어졌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은 듯 보입니다. 한국이 드라이브 스루 테스트나 드라이브 스루 판매에 대한 특허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고 해도 일본이 도움을 받았다면 솔직하게 한국에서 유래한 방식이라고 인정해줘야 인간의 도리인 것 같은데 일본의 비상식적인 모습이 엿보이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일본이 이렇게까지 한국의 방식을 다급하게 따라하는 이유는 그만큼 상황이 급박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지난 4월 17일 지지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7개 지역에서만 비상사태를 선포했는데 지난 4월 16일자로 비상사태 선포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까지 일본에서는 경제 타격을 우려해서 신중론이 우세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확산을 막을 수가 없다는 판단하에 아베 총리가 강행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일본은 상당한 혼란 상태에 빠져들었다고 뉴스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는 전국적으로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국난이라고 말해야 할 만큼 위중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일본 전체가 하나가 되어 대처해 나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이미 때를 놓쳤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5일 일본 매체 동양경제에 따르면 이미 숨어있는 환자들 때문에 일본은 의료 붕괴에 직면해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비상사태가 선포된 이후에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허울뿐인 비상사태 선포였다는 거죠. 일본인들이 의심 증상이 나타나도 일본의 병원들은 테스트를 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익명의 일본 여성은 37.8도로 열이 났을 뿐만 아니라 심한 두통과 구토까지 동반해 오자 테스트 상담 창구에 연락했습니다. 그러자 상담 직원은 가까운 병원에 전화해 얘기하고 진찰을 받도록 통보했습니다. 당연히 그 여성은 테스트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병원에 찾아가자 의사는 진찰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테스트를 하지 않습니다. 즉 일본의 의료기관들은 비상사태 선포 이후에도 굉장히 테스트에 소극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의사는 4일 이상 고열이 계속되고 호흡장애가 없다면 일본에서는 테스트를 받지 못합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황당한 것은 그 의사가 차라리 독감이었으면 좋겠다고 하소연하면서 독감 테스트를 받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본 여성도 어쩔 수 없이 엉뚱한 독감 테스트를 받았습니다. 역시 예상대로 독감 결과는 음성이었습니다. 그러자 그 의사는 방법이 없다면서 몸 상태가 위험해지면 구급차를 부르라고 전하며 진료를 끝마쳤다고 합니다. 기사에서는 고통받고 있는 환자를 그대로 돌려보내는 것이 일본의 의료인들이 할 일인가 라고 의문을 던지면서 이미 일본은 의료 붕괴가 일어났다고 보았습니다. 일본에서는 이런 상황은 이미 만연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사히TV 아나운서까지 판정되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아베 총리가 비상사태를 선언한 다음날 4월 8일 도쿄 내 판정자는 144명, 9일에는 178명, 10일에는 188명, 11일은 197명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테스트를 받고 판정된 수이며 테스트를 받지 못해 확인할 수 없는 숨겨진 판정자들은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기에 지난 4월 3일 일본에 있는 미국 대사관은 일본의 테스트 체계를 믿을 수 없다며 미국인들에게 조속한 귀국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미국마저도 한국을 연일 극찬하는 것과 반대로 일본에 의구심을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이번 사건을 통해 일본의 실체를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지난 4월 13일 산케이 신문에서는 더욱 일본의 충격적인 실태에 대해서 보도했습니다. 오사카 시장은 현재 의료인들의 보호복이 현저히 부족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사카 전체는 급박한 상황에 처해 있다. 무슨 색깔의 비옷이라도 상관하지 않겠다. 재고만 있다면 어떤 비옷이라든지 매입하겠다라고 호소한 것입니다. 보호복도 품질이 좋지 않다면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인데 보호복은커녕 비옷이라도 매입하겠다니 정말 일본이 얼마나 심각한지 가늠이 가지 않을 정도입니다. 솔직히 비옷을 착용한다고 해도 어떻게 방어할 수 있을지 의문이지만 충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사카 지사는 더욱 경악스러운 일본의 의료 현장 현실에 대해서 입을 열었습니다. 현재 오사카 의료 현장에서는 보호복이 부족해 쓰레기 봉투를 쓰고 진료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또한 의료인들이 쓰레기 봉투를 벗을 때마다 위험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안타까운 의료 현장 상황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쓰레기 봉투라니 정말 한국과 일본의 수준 차이가 이렇게나 심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냥 쓰레기 봉투를 뒤집어 쓰는 상상만 해도 자괴감에 빠져 얼굴을 들지 못할 것 같은데요.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의료인들이 하루 종일 쓰레기 봉투를 쓰고 진료를 해야 한다니 충격에 입을 다물 수가 없습니다. 이번 사태 속에서 중국에서 쓰레기 봉투를 쓰고 있는 사람들 사진을 몇 번 보기는 했는데 그런 점에서 일본과 중국의 상황은 비슷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일본이 급박한 상황에서 며칠 전 아베 총리는 자신의 SNS에 여유롭게 강아지와 놀면서 커피를 마시며 TV를 보는 장면을 게시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일본인들이 부글부글 끓어올랐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아베 총리의 부인마저도 일본인들을 격분하게 만들었습니다. 지난 4월 15일 일본 매체 문춘 온라인에 따르면 아베 총리가 현 상황을 매우 경계해야 한다고 호소한 다음날 아키에는 50명과 함께 오이타 현으로 여행을 떠난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키에는 이번 상황이 발생하자 일정들이 전부 취소되어 어딘가로 여행을 떠나고 싶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 일을 목격한 일본인은 이 시기에 이곳에 여행을 오는 사람들은 드문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걷고 있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단체 여행객을 이끌고 있는 분이 아키에 여사인 것을 보고 더욱 놀랐습니다 라고 목격자는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아키의 행동에 대해 일본 당국의 서면으로 사실 확인을 요구했지만 답변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데일리 스포츠 역시 아베 총리는 일본인들에게 외출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사람들과의 접촉을 80%까지 줄이라고 말한 상황이었는데 오히려 아베 부인은 이렇게 경솔하게 행동했기에 아베의 말에는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기사에서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인들을 놔두고 일본의 지도자와 그의 부인은 어처구니 없게도 여유롭게 일상을 즐기고 여행을 떠나고 있는 것인데요. 이러한 기사가 보도되자 일본인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얼마나 폭발적이었는지 수만 개의 추천은 기본일 정도였습니다. 반응을 간단하게 확인해보면 또다시 아베의 위기의식이 낮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예전에는 아키에 씨가 복고 파티를 열었던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일본인들의 롤모델이 되어야 할 사람들이 나쁜 본보기를 보이니 일본인들 사이에서 위기의식이 확산되지 않은 것입니다. 아베에 대한 신뢰를 이제 버립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기가 막힌다. 아키에는 꽃놀이로 호된 비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단체로 여행을 갈 생각을 할 줄이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그녀는 일본인들이 위험에 처한다고 해도 신경을 쓰지 않을 사람이다. 아베의 아내는 정말 훌륭하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아베의 무능이 드러났는데 아키에가 훌륭하게 어시스트를 하고 계시는군요. 이번 사태가 끝나면 물러나세요. 지금까지 이렇게 일본인들의 비판을 받는 총리 부인이 있었을까? 수많은 사건으로 비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아무런 반성조차 보이지 않는다. 아베 총리는 자신의 아내조차 관리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일본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을까? 이제 아베 총리에게 총리 좀 그만두라고 말하고 싶어진다. 최근의 댓글을 확인해보면 일본의 분위기가 완전히 변했습니다. 몇 개월 전만 해도 아베 총리가 아무리 잘못해도 옹호하는 댓글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이제는 아베 총리를 비판하는 댓글이 대다수가 된 것이죠. 아마도 일본인들이 실제로 자신의 건강과 직결되는 상황이 발생하자 아베 총리가 얼마나 무능한지 피부로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에 반해 한국의 담당자들과 의료인들이 얼마나 뛰어난 활동을 보여주고 있는지 새삼 깨닫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가치왕 채널이었습니다.